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현재 수사를 한다는 국방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공군본부 법무실입니다. 모든 보고를 받는 곳이 바로 법무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이 법무실을 쏙 빼놨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을 빼놓고 압수수색 쇼를 벌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을 이관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 군사 경찰을 압수수색했고요. 또 8일이 지나서야 공군본부 검찰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시간 벌어주기란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또 당시 압색 과정에서 서로 안부를 묻는 등 황당한 일들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국방부 자체 수사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검 이외에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더 깊이 있고 더 재밌는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한결의 김한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래 김준우 변호사가 짝꿍이시죠? 네. 근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정상근 제가 기자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든든합니다. 아, 정말요? 네. 공간적으로. 네. 공간적으로. 네. 듬직합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죠.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 국회가 본격 일정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국회, 매번 국회가 그렇지만 정말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몇 가지 법안에 힘을 주고 있는데 특히 이 수술실 CCTV 법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법 협조를 요구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수술실 CCTV법이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좀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신임 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네. 입장이 어떠냐, 입장이 무엇이냐,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수술실 CCTV 관련해서는 목적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그러니까 의협에서 좀 의료행위에 좀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다. 좀 이런 얘기도 있다. 좀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네.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냐라면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입장을 물었는데 이 대표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대답을 했다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여의도 어법이다. 이러면서 디스를 하셨네요. 이준석 의원이 야당 대표인데 여의도 어법을 이제 써야죠. 근데 이제 여의도 어법을 안 쓰면 안 쓴다고 뭐라고 쓰면 쓴다고 뭐라고 이럴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매 국회가 마찬가지지만 이제 혁신 경쟁에 돌입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취임하고 오늘이 나흘째인가요? 하여튼 어떤 스타일이다, 어떤 컬러다, 어떤 이미지다는 충분히 너무 이제 여당 입장에서 너무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 그럼 이준석이 말하는 혁신, 개혁은 뭐냐? 이거에서 어쨌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할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 CCTV 설치 법안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의사들의 편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네. 기득권의 편이 아니냐. 예를 들면 민생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이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새로워 보이지만 결국엔 낡은 편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급하고 우선한 법안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느냐.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도 SNS에 글을 올렸네요. 네. 네, 글 내용은 이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수술실 CCTV가 있으면 의사들이 좀 의료행위를 할 때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말은 이 과속 감시 CCTV 때문에 운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좀 이렇게 글을 올렸고. 그리고 이미 의료진들의 요구로 모든 응급실에 CCTV가 설치가 돼 있다. 네. 이미 가장 긴급하게 의료행위가 벌어지는 곳이 응급실인데 이준석 대표 논리에 따르면 응급실 CCTV도 결국 응급실 의료진의 소극적인 의료행위를 부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는 있는데 수술실에는 못할 이유가 뭐냐. 이런 논리인 거군요. 어쨌든 6월 국회에서 사실은 이 법안은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데 CCTV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는, 검증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좀
통과가 될까요? 저는 뭐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오갔는데 결국에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서 처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의사라고 의료행위를 하는 주체와 의료행위를 받는 이제 환자들 사이 간에 당사자 합의가 필요한 문제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환자가 거부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거기서 누가 늘 갑이냐, 의사가 늘 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의무화하느냐, 아니면 환자의 동의하에 뭐 녹화할 수 있겠냐, 이런 쟁점들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네. 처리는 될 것 같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근데 이제 이거 아니면 저거다, 오로와 나싱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 양쪽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양보해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환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 약간 안타까운 거는 이거냐 저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으면 사실 양쪽이 다 일도양단의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피하면 이걸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처리에 대한 그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마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수술실 CCTV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 게 좀 여러 차례 좀 보도가 나왔잖아요. 뭐 대리 수술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의료 사고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의료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제 소송에 가면은 그 이른바 이제 환자 쪽에서 100% 이길 확률이 이제 1% 미만으로 좀 나와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주로 의사가 이제 왜냐면은 의사가 뭐 일부러 이렇게 과실을 저질렀다라는 거를 환자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문성이라든지 뭐 어떤 면에서 뭐든지 다 지금 환자 쪽에서 불리한 게 사실이니까 이런 수술실 CCTV는 눈에 좀 보이는 부분이고 좀 아무래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이후에 내 이제 좀 권익이 좀 보호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감은 높은 법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원하고 있는 법이고 그렇죠. 여론조사 해도 그렇죠. 뭐 국회가 뭐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뭐 통과를 시키게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명확하게 답을 내놓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경선버스 정시 출발론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을 상당히 좀 압박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워딩들을 보면. 네, 뭐 그 대표 경선을 할 때부터 윤석열 총장에게 호의적인 멘트를 안 한다.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서 당원이 지지해 줄 게 아니다. 우리 당원은 훈련된 유권자다. 그래서 훈련된 유권자. 8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버스는 정시에 떠난다. 버스에 타라.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급하게 합류한 후보가 집권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일종의 전원 정치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윤스타그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진만 찍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는 집권을 못한다. 그러니까 플랫폼에 올라와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또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 이제 대변인 이동훈 대변인이 오늘 오전인가요? 라디오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뭐 100% 안 간다. 그런데 이제 다른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윤 총장 입장에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일단 뭐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일단 7월 초에 이 가족 관련 재판이 또 있다 보니까 뭐 그 이후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그 국민의힘에 먼저 들어가서 있다 하더라도 이게 좀 국민의힘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이제 국민의힘 경선의 경쟁 상대란 말이죠. 이제 원오브댐이 되는 거죠. 뭐 지금 뭐 경선 과정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1위 후보가 있으면은 2위부터 5위까지 후보들이 모두 다 1위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밖에 있으면은 일단은 국민의힘 경선 대상이 아니니까 좀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공세가 좀 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민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지점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을 언제 입당하냐 이거는 윤석열 총장의 개인이 선택할 문제인데 다만 윤석열 총장이 지금 만약에 정치를 하는 것이라면 이해를 구해야 될 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그다음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검찰총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바로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제 측근히 한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정당한 것인가. 지금 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지점에서 윤석열 총장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해진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싶고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
상태에서 계속 아까 제가 뭐 SNS에 떠도는 말로 인스타그램이란 말도 드렸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본인의 유불리만 따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8월에 입당하는 게 난지 7월에 입당하는 게 난지 아니면 뭐 최대한 정치 선언을 늦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걸로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설령 지금의 지도를 유지하더라도 네. 그게 이제 정치인의 자세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좀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각자 그 국정 운영 능력이 정말 있는 건지 그렇죠. 예. 검찰이 아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증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번에 여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론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초선 모임이죠. 더민초에서 경론을 벌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뭐 이 더민초라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데 여기서 네네. 좀 그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을 이제 연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좀 논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이 고영인 의원이 간사인데 여기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경선 연기 여부에 관한 논의들이 많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는 쪽이 있고 또 연기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좀 팽팽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고영인 의원 얘기로는 이게 경선이 연기가 되든 뭐 연기가 되지 않든 뭐 이런 방식을 좀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결정이 되면 뭐 한꺼번에 다 같이 이제 가야 된다. 뭐 여기에는 합의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이 경선을 연기하냐 안 하냐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초선이 81명인가요? 뭐 굉장히 많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내에서도 팽팽하다라는 네. 것은 민주당 전체로 봤을 적에도 상당히 팽팽한 것은 아닌가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그런 상황인데 각각의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경선을 연기하자는 입장도 현실적으로 뭐 실용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유가 있고 안 된다는 쪽도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상상쟁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 경선을 바로 해야 되냐 얼지대로 해야 되냐 연기해야 되냐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준석 체제가 들어온 이후에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서 어떤 혁신을 보여줄 거냐가 먼저 논의가 돼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 경선을 연기하고 당내 혁신을 먼저 당이 주도를 하고 그 후에 대선 후보를 뽑자 이러면 이제 연기론이 설득력이 있죠. 네네. 근데 지금 당내 구조로 봤을 때는 이 이제 대표 체제에서는 혁신이 어려우니 대선 후보를 뽑고 당을 개혁하고 바꾸는 모습을 대선 후보에게 맡기자. 그러면 또 빨리 뽑아야 되는 게 맞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뭔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제 뭐 흥행에 참패할 수가 있다. 저쪽은 후보를 안 뽑는데 우리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미리 노출되는 건 뭐 예. 불리하다 이런 그리고 식의 뭐 논리들. 네.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논의들은 저는 오히려 좀 부차적이고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좀 민주당은 뭐 별로 이렇게 반성하는 게 없고 뭐 이런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어. 이 논의가 아니라 과연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 당을 이 부분에서 그 주도권을 대선주자를 빨리 뽑아서 대선주자 중심으로 가자. 이러면 이제 빨리 하는 게 맞을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도 꽤 오래된 후보들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제 이 대선 후보들이 아니라 그 전에 뭔가 당을 혁신하고 대선 후보가 돌아왔을 때는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만 할 수 있게 당을 정비하자. 그리고 좀 늦추자.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논의를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이제 후보들마다 각각 입장이 있는데 이제 그냥 아주 물리적으로 봤을 때 상당수의 잠재적 후보들은 좀 연기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당장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원칙대로 스케줄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각각 연기를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연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일단 뭐 이재명 지사가 반대를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 박용진 의원도 그 경선 연기에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칙대로 가자. 네. 그리고 오늘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뭐 잠재적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경선 연기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요. 네. 네. 근데 반면에 이 경선을 연기하자라고 주장하고 계신 분은 이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뭐 직접적으로 이광재 의원 등등. 네. 이렇게 막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광재 전 의원이라든지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라든지 네. 경선 연기를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전 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는 뭐 대선 주자 한 명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출마를 할 것처럼 얘기를 이미 요즘 했고, 방송에도 좀 나오시고 예, 뭐 심적인 각오가 돼 있고 물리적 여건이 마련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본인은 결심이 됐고 네. 조만간 시기를 잡아서 얘기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둘 때부터 어쨌든 나가지 않겠냐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어딘 굉장히 점점 세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전 총장을 악마에 비유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핵심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그룹이 우리 후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캐치프레이즈, 우리가 했던 시그니처 개혁의 과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좀 나와줘야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이제 그 정당에 가입돼 있는 권리당원이라고 해요, 민주당은. 권리당원들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지점에서 지금 뭐 이낙연 대표냐 아니면 뭐 이강재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추미애 의원도 이제 충분히 자기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선에는 충분히 이제 본인도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정상근 기자가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네. 경선 연기 가능할까요? 경선 연기가 가능할까요? 네. 저는 글쎄요. 뭐 이게 뭐 모든 후보들이 합의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일단 뭐 반대하는 합의하면, 네, 분들이 있고, 아까 또 김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어떤 아이돌이 컴백을 하는데 3월에는 누가 나오니까 우리는 4월에 나오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 곡이 1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이게 논의가 되는 게 뭐 흥행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의 얘기로는 좀 경선을 연기를 하자는데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승부를 해야지 지금 겉도는 얘기들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모양새도 보면 1위 후보는 그냥 하자 이런 입장이고 밑에 후보들은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이유를 대면서 연기하자 이렇게 보면 정치는 결국엔 모양새의 게임인데 외부에서 볼 때 저거 그러니까요. 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시간을 벌어서 자기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러는 건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좀 민주당이 이 논의를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대략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이 뉴스를 굉장히 유심히 보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빨간 날이 늘어납니까?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무슨 이게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이제 SNS나 인터넷에서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빨간 날이 없다. 뭐 이게 이제 모든 직장인들은 매일 이제 다음 달 달력을 넘겨보면서 그것만 찾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가 뭐 우연히 이제 날짜 배치는 뭐 거스를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제 국회가 받아서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광복절부터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주말과 겹치는 하반기 빨간 날이 언제냐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입니다. 오, 꽤 많네요. 듣기만 해도 숨 막히지 않습니까? 이 날이 모두 빨간 날이 아니라는 게. 근데 이 날들이 대체 공휴일로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게 단순히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건 아니고, 뭐 재난지원금 논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대체 공휴일을 도입하면 뭐 내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사회 전체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 이게 이제 오늘 민주당이 표방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차피 뭐 주 5일 내내 이제 생방송 하기 때문에 빨간 날이 별 의미는 없어요.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력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사람 심리라는 게. 차가 안 막힌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 아침에 출근할 때. 그렇죠. 프리랜서들에도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정상근 기자도 어차피 뭐 빨간 날 있어도 항상 방송을 하시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이런 좀 대체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뭐 방송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큰 차이는 없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는 데다가. 또, 근데 무엇보다 그 대체 공휴일을 마련해 놨을 때 이 못 쉬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분들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최대한 같이 쉴 때 우리 모두 함께 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정치적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예를 들면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그날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수당을 더 준다든지 일하시는 분들한테 두세 배를 드려야죠. 그거를 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여당이 대체 공휴일을 돌려드리겠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어떻든 노동의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법제를 논의를 해야 사실 그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제 비정규직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 이 내수를 살릴 수 있는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사에 따르면 그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할 때 이 전체 경제 효과가 한 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한 2조 1천억 원 정도 지출이 되고, 놀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돈을 쓰게 되니까요. 그렇죠. 소비를 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또 3억이래. 3만 6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휴권도 보장하면서 좀 내수도 진작을 할 수 있고 또 고용도 유발하는 좀 윈윈 전략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론으로 인해서 손쉽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그런데요. 보다 이제 위험은 큰 없을 틀에서 가면 네. 지난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뭐 4.5일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번에 G7 플러스 회담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지구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인데 노동 조건이라든지 노동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과거의 관점이나 과거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로 열어놓고 좀 노동권과 관련된 얘기를 노동 시간 관련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온갖 법안들이 들어와 있는데 뭐 어버이날도 쉬자, 뭐 호국의 날도 쉬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재헌절을 안 쓰는 거는 공화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것만 해도 1시간 가겠어요. 정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나라 노동자 근로시간이 OECD에서 두 번째로 길대요. 아직도 그럼요.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원정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시간이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해볼 텐데 청약 통장 들고 있는 분들 요즘 어떤 아파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까? 이게 보통 무슨 상호명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방송에서. 근데 여기는 상호명을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원베일리라고. 원베일리. 혹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네, 저도 뉴스 제목만 봤어요. 이게 일단 당첨 한번 됐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10억. 아, 그래서 자꾸 뉴스가 됐던 거군요. 시세 차익 10억이요? 네, 요새 로또 당첨되면 대충 한 뭐 10억 뭐 안팎으로 받는 것 같아요. 특히 강남 쪽이 그런가요? 아니, 로또. 아, 로또, 실제. 네, 실제 로또요. 네. 그거 이제 뭐 복수 당첨이 되고 나면 한 10억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로또 확률을 보면은 정말 번개 맞을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확률이 뭐 경쟁률이 세긴 하겠지만 그래도 만대일 수준일 거예요, 아마. 번개 맞을 확률까지는 아니고. 확률이 번개 맞을 것보다 훨씬 더 높아서 아마 훨씬 더 이제 관심이 많을 텐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실거주 의무가 3년이 부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3년이 하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이제 청약해서 들어가는 비싼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그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해도 당장 돈이 없으니까 하는 방법이 뭐냐? 일단 전세 끼고 그리고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세 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죠. 그리고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래 자기 본인이 들어갑니다. 몇 년 뒤에. 네. 근데 그게 정석인데. 그게 정석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3년 동안 무조건 살아야 돼요. 일단 입주를 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전세 끼고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10억이 된다라고 하지만 일단 현금을 들고 있어야지. 그러네요.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까지 치를 수 있었거든요. 보통의 경우 이제 잔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어제 갑자기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원베일리 홈페이지에다가 정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라고 안내를 하나 냈어요. 정정? 네, 정정한대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정정하겠다. 이제 바꾼다는 건데 뭘 바꾸냐라고 봤더니 당초에 있던 모집 공고에 실거주 의무 3년 이거 조항을 삭제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요? 네. 이 7일 공개한 모집 공고문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에 의거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삭제가 된 겁니다. 그럼 훨씬 더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졌겠네요. 전세 끼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국토부가 개정한 이제 주택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주어진다라고 이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세 대비 이제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더 싸게 분양이 됐을수록 더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 분양가가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로또 아파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이유에서든 좀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혜택 받은 걸 만약에 전세 월세를 끼고 산다는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 보기엔 실수요자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정부가 보기에는 실수요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실수요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상 저렴한 분양가로 혜택을 줬더니 실수요자가 아니라 이른바 이제 투기꾼들이 와서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와서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이제 3년, 네. 최대 3년을 이제 거주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법 있잖아요. 네. 그 법의 부칙 3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네. 2월 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입니다. 최초. 네. 무슨 뜻이죠? 근데 이 그 원베일리가요. 2020년 12월, 지난해 12월에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을 했어요. 아, 이미 한 차례 있었군요. 네,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면서 다시 한 번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제 정정하고 이게 난리가 났었냐라고 보면 네. 모집 공고를 승인한 서초구청 측에서 이걸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서초구청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냥 들고 왔으니까 네. 우리는 그냥 해준 거다라는 네. 거였고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그 좀 조합도 모르고 시행사도 모르고 구청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 부칙을 유심히 안 봤군요. 아, 네네. 이게 몰랐던 네. 거죠.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정정이 나오게 됐냐라고 보면 네. 여기 청약을 준비한 민원인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매의 눈으로 보셨군요. 매의 눈으로 봤죠. 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야, 전세 끼고 사면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3년 거주가 생기니까 이상한데? 지난해 12월에 이거 했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 조합에다가 네. 야, 모집 공고문 잘못된 것 같아. 한 번만 봐줘. 라고 했더니 조합이 구청에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구청이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앞불싸 2020년 12월에 한 번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거주 3년 조항이 빠지게 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이 부칙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지 일단은 뭐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이 뭐 조합이나 시공사나 혹은 지자체나 이런 것도 또 선수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막 혼동하고 헷갈리고 모르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난리나. 그런데 지금 이거 모를 수가 있었냐라는 네, 카오스네요. 거예요. 이거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카오스. 그래서 너무 이게 혼선이 막 하면서 막 불만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멘트가 이제 언론에 등장한 걸 보면 네. 청약이 장난도 아니고 직전에 이렇게 바꾸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요. 이제 아마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끼고 이제 못하니까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니까 야 내가 조금만 더 준비를 했으면 이거 신청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네. 또 어쨌든 신청은 이제 17일이니까 네. 그 사이에 자금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그럼 다 혼동을 했냐라고 보면은요. 네네. 그 이제 어떠한 정부 업체가 민간 업체가 한번 이게 따져봤어요. 이게 부동산 관련 법들이 이제 여러 개가 바꿨잖아요. 네네. 그 부동산법 말고 그 부동산법 바뀐 거 가운데서 청약 제도만 한번 들여다봤어요. 청약 제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9차례 개편이 됐습니다. 법이나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서요. 네. 이게 77년부터 공공부문 청약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그 77년에 도입된 다음에 150차례 정도가 뭔가 개정이 됐어요. 네. 법이나 시행령이. 네. 근데 29차례잖아요. 그럼 대충 따지면 전체 20%가 네. 이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진 셈입니다. 지난 한 45년 사이에 150차례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20%. 네. 많긴 많네요. 네, 많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법이 이제 자주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도 시행사도 정확히 모른 채 사업을 그러네요. 진행하고 있다. 네. 뭐 이른바 이제 해프닝이 빚어진 거죠. 근데 진짜 이렇게 너무 자주 바뀌니까 사실 일선 현장에서는 헷갈려들 하세요.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요. 그렇죠. 대출 규제가 문제. 엄청 자주 바뀌잖아요. 네네. 현장에서 모릅니다. 그럼 오히려 신청인이 와가지고 이거 이제 되는데 왜 안 되게 났냐 그러면 이제 그 은행 직원이 본점에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본점도 잘 몰라. 네. 그럼 이제 또 금감원에다 민원을 또 넣어가지고 이거 그 법령 해석을 받고 막 이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네. 법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시행령을 고치고 부칙을 고치고 하는 방식으로 예외를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네.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재건축도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도? 라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지금 가장 문의가 많은 게 이 둔촌주공이에요. 둔촌주공. 예, 네. 여기가 이제 뭐 이런 말 많이 단군일의 최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도? 네. 네. 근데 여기가 지난해 7월에 강동구청에 모집 공고문 승인을 신청을 했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준비하는 분들은 야, 우리도 원베일리처럼 실거주 의무 없는 거 아니야. 최초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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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강동구청 측이 알아봤더니 지난해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네. 이걸 취하를 했대요. 아, 그래요? 당시에? 네. 그래서 이건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둔촌주공은 참고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그 전세 끼고 산 사람이 이제 늘게 되면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어우, 뭐 장난이 아니죠. 네네. 뭐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로또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3.3제곱미터 이제 평당으로 이제 하죠. 이게 이제 일반 분양 가격이 5,653만 원. 네. 야, 이 가격만 들어도 헉하잖아요. 옆에 있는 아파트 이제 사실 뭐 비싼 아파트 하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리팍. 네네. 등장하죠. 네. 아크로 리버파크. 여기가 평당 1억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 거의 반값 정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원베일리 분양 가격을 보자면 59제곱미터 이게 14억 2,500만 원. 그러니까 20평대가 14억 2,5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고 74제곱미터 이게 30평대가 되겠죠. 네. 17억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옆에 아크로 리버파크 있잖아요. 네네. 거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0평대 아파트 전세 가격이 16억에서 17억입니다. 전세가요? 매매가 아니라 전세 가격. 그러니까 일단 당첨만 되면 나중에 전세 받아가지고 여기 메꾸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청약 통장을 들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몰릴 거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첨 예상 가점이 일각에서는 한 뭐 70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네. 이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면서 74점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74점이 어떤 점수냐면요. 어떤 점수죠? 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만점을 받고요. 네. 그다음에 청약통장 보유 기간 15년 이상 만점을 받습니다. 아, 둘 다 만점 받아요. 둘 다 만점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요거는 시간만 지나면 만점이라서 다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핵심이 부양가족이에요. 아, 그렇죠. 이게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네. 대충 이제 시도를 막 해보는 게 4인 가족이에요. 4인 가족에다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보유 기간 만점을 받으면 69점. 네네. 그러니까 74점이 되려면 네. 일단 자녀 3명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즘 자녀 3분은 조금 많죠. 네네. 네. 그래서 점수가 몇 점 만점이라고요? 이게 다 합치면 85점인가? 이게 만점인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74,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녀 둘만 있어도 좀 위험해요. 셋은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네. 안전하게 간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얘기하셨으니까 전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네. 요즘 이사 위로금이 관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네. 어떤 건가요? 이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 의왕 아파트 팔면서 한번 이슈가 됐었죠. 네. 네네. 그래서 퇴거 지원금 이게 법에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관행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여기 세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세입자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살아 있는데 내가 그럼 집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집을 사는 사람이 여기 지금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야, 이 사람 내보내고 싶은데 네네. 이게 만약에 그냥 집을 사게 되면 사실 이 세입자 때문에 이 사람은 또 그 세입자 기간이 끝나는 기간 동안 옴짝달싹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네, 맞아요. 네. 아파트 시장에서 집을 이제 팔 때요. 전세가 있냐, 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냐, 혹은 이제 기간이 얼마가 남았냐 네네네. 이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좀 달라진대요. 그렇겠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좀 약간 좋은 가격에 빨리 네. 팔고 싶은 사람은 일단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러니까 집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팔아야지 잘 팔리고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네. 이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뭔가 추가로 돈을 더 쥐어주고서라도 내보내는 게 이익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이제 따져보는 건데 네. 이렇게 주판화를 튕겨보니까 네. 내보내는 게 이익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전세 계약 기간이 안 끝났는데 내보낼 때는 저도 이런 거 받아본 적 있는데 이사비를 줘요. 그리고 복비랑 이사비를 주거든요. 그 주인이. 네, 네 보통의 주인이. 경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안 나가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진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다 더 얹어줍니다. 그래서 일단 막 그런 부동산 카페에는 1,000만 원 준다는데 적정할까요? 뭐 더 달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권리금처럼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른바 이제 이런 그 위로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아예 관행처럼 정착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요? 이게 뭔가 그 또 다른 비용으로 지금 펼쳐진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5% 인상 제한이 됐잖아요. 네네. 이게 5%를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할 때 5%밖에 못 올려줘요. 네네네. 상한선. 그러면 2+2해서 4년이 지난 다음엔 이 세입자를 이른바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 왕창 올려받습니다. 그렇겠죠. 집주인들은.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왕창 올려받으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그 되게 비슷한 평형대에 그냥 옆동에 있는 그냥 아파트인데 네. 전세 가격 차이가 막 5억 원 이상씩 막 벌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나 올려봤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쭉 올려봤자 이제 5%인데 네네. 새로 입주한 사람들한테는 몇 억씩 더 불러가지고 맞아요. 주인들이 배를 채우는 거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일단은 기존에 있는 사람도 못 올려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 가격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야 앞으로 4년 동안 못 올린다라고 하니까 왕창 올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세가 네. 사실 전세 물건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올려받아도 어차피 그거 일단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봤는데 제가 아까 전세 가격이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한 곳이요. 네. 사실 일단 전세 가격 자체가 비싼 곳이긴 합니다. 그런 거겠죠. 네, 네. 예를 들면 일부 이제 지역이겠죠. 네. 반포자이 네. 같은 곳에서 이제 194제곱미터 여기는 엄청 큰 평수잖아요. 여기 전세 최고가가 39억, 최저가가 19억.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워낙 평수 비싼 아파트니까 네. 좀 약간 대규모 단지를 보자면 아마 네. 헬리오시티 네. 여기가 아마 좀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네. 전원 면적 99.6제곱미터면 대충 한 40평쯤 되나요? 근데 여기가 전세값이 14억 5천만 원 네. 그리고 7억 9,800만 원. 그러니까 대충 한 6억 5,200만 원 정도 벌어지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정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물건은 부족한데 네.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왕창 올려받고 하면서 이렇게 이른바 이제 시장에서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중 가격. 와, 전세값이 5억 이상 차이나.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이긴 하겠지만 이 숫자로 보니까 정말 와닿는 얘기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게 참 습관이 무서운 게 네. 제작진이 5개를 골라라. 그러니까 5개를 줄 테니까 네. 그중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자연스럽게 네. 좀 화가 나는 쪽으로 제가 손이 갑니다. 또 이러다가 막 성격 변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 굉장히 침착하고 착한 성격인데 화가 잘 나요, 요즘은. 그러니까요. 오늘 또 어떤 내용인지. 자, 지하철에서 철봉놀이 5호선 민폐 모자입니다. 저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예.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저도 옆에 있었으면 좀 화가 났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내에서 선반에 매달려서 놀고 있는 아이와 이를 방치하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그 보호자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5호선 민폐 모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가 됐습니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한 그 남자아이가 신발 벗어놓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상단 좀 구조물에 매달려 있고요. 네.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은 휴대폰을 이제 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보는 순간 세 가지 좀 느낌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지하철 전세 냈나? 두 번째는 엄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세 번째는 아이가 너무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위험하기도 하네요. 들더라고요. 네. 엄마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엄마로 추정되는 어떤 분이 옆에 계셨던 건 맞고요. 네. 근데 그냥 사진만 보면은 이제 뭔가 저 행동 자체가 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고 또 굉장히 좀 소란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예. 어땠습니까? 그 작성자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네. 작성자는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주의를 시켜도 몇 정거장이 지나도록 손잡이와 지하철봉에 매달려서 아이는 놀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아이 엄마는 위험한 장난을 치는 아이를 말리지 않고 스마트폰만 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진 지금 띄어져 있나요? 조금만 네,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 신발 벗고 있고 네. 그 머리 쪽에 보통 보면 그 짐을 좀 놓을 수 있는 선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아이가. 네. 잘못해서 좀 그 지하철이 덜컹덜컹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승객 피해와 또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어머니가 좀 말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게 주변에서 몇 번 주의를 또 줬군요. 좋습니다. 예, 줬다고 합니다. 상황 변화가 없었다라는 얘기신데 예. 이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누리꾼들은 저는 좀 그 아이 엄마와 아이를 향해서 좀 비난을 할 줄 알았는데 좀 나뉘더라고요, 입장들이. 입장이 완전 극명하게 나뉘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누리꾼들의 의견은 아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입장과 네. 무개념 엄마라는 입장으로 나뉘었는데 두 모자를 옹호하는 누리꾼들의 입장을 보면요. 그래도 아이가 신발을 벗고 놀고 있으니 괜찮다. 애라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부모가 옆에 있는데 무슨 문제냐. 네. 좌석들도 거의 비어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조금 과한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네. 다른 쪽에서는 공중도덕을 모르는 사람들, 네. 아이가 다쳐봐야 정신 차린다.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해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것. 부모와 아이 둘 다 교육 필요라면서 네.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다른 분들도. 뭐 저희도 문자가 오고 있는데 예. 5026번님 예, 예.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크는 거고. 그런데 이건 정말 부모가 문제네요. 상식이 부족하고 이런 예, 예. 문자 주셨고. 깐종 마늘님, 저도 사진 봤는데 민폐는 둘째치고 아이가 다치면 어쩔 거냐 그렇죠. 걱정하시는 문자 여러 가지 좀 의견이 갈리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도 네. 이 비판의 글을 보면 아이를 향한 비판보다는 이 어머니를 향한 비판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아이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일단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지하철 이용하다 보면 뭐 저도 그 경험하고 이제 보는 그런 장면들이지만 종종 소위 말하는 민폐 승객들 좀 있잖아요. 워낙 많죠. 네. 좀 커뮤니티들 보면 네. 레전드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는데 레전드까지 갑니까? 예, 가장 레전드는 그 지하철에서 네. 회를 놓고 초장에 찍어 먹는 지하철에서요? 지하철에서 소주와 함께 그런 게 거의 레전드로 꼽히고요. 또 다른 레전드라고 하면 그 산악 유명해요. 그래요? 예, 저는 굉장히 이분 대단한 게 네. 초장까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술도 소주도 마시고 와. 그런 분도 계셨고 지하철 산악회 회원들, 네. 예, 지하철에서 때로 모여서 뒤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레전드로 꼽히고 네. 비교적 최근의 일을 좀 전달해드리면 네네. 지난달 16일이었어요.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서울 지하철에서 나치 군복을 입은 남성이 등장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는데요. 네. 저도 사진을 보고 왔습니다만 대단해요, 진짜. 어떤 거죠? 예, 독일 국방군 군복에 그 하켄크로이츠 문양이 새겨진 철십자 훈장까지도 달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 독일 나치 군복이 범죄의 상징으로 그렇죠. 여겨지잖아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비판을 했고요. 결국 그 남성은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난달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저도 사진을 봤는데 풀 세트로 입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난받을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아마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도 괜찮다 뭐 이런 거 잘 모르셨을 거예요. 실제로 외국에서도 네. 일본의 우길기 같은 걸 이제 하시는 분들은 네. 잘 모르신대요. 범죄인지. 네, 이런 남성분들도 서울 지하철에서 발견이 됐고 네. 지난해 11월이었는데요. 네. 한 남성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고 술까지 마셨습니다. 보다 못한 승객들과 또 실랑이도 벌어졌는데요. 지하철 공공장소입니다. 남들 불편하게 해낸 행동은 자제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진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택배 노조가 전국 노조원 수천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기로 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국 택배 노조 강민욱 교육선전국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집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현재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네. 4,500명 정도의 택배 노동자들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를 기다리면서 어쨌든 힘차게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구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사회적 합의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었고 실제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발생한 연이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에 이어서 택배 노동자들과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작년 말에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 1월 21일 날 1차 사회적 합의를 완성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오늘과 내일 양일간 2차 사회적 합의를 완성하는 최종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도출시켜내기 위해 그런 간절하고 시급한 마음으로 오늘 상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에 사회적 합의가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그때 제대로 됐으면 지금 두 번째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때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당시에도 뭔가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1월에? 네. 1차 사회적 합의에서는
택배 분류 작업이 누구의 업무이냐에 대해서 택배 노동자가 기간 해왔지만 네네. 택배사의 업무이다라고 정확하게 확정을 지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불가피하게 그렇기 때문에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네. 그리고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에게 분류 작업을 전가했을 때에는 응당의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차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과로사 대책들, 분류 작업에 대한 문제든 이런 것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택배요금 인상을 통해서 택배비 거래 구조 개선을 통해서 충당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네. 1차 사회적 합의 이후에 민간 택배사들이나 특히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다. 그래서 이것이 2차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도 많은 걸림돌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류 작업은 택배사가 이제 담당을 하는 걸로 명시를 했었는데 실제 네.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몇 %나 되는지 추산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택배 노동자 약 1,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네네. 여전히 네.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택배 노동자들이 전체에서 약 85%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분류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 우체국 택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단 한 푼의 분류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200명 긴급 설문조사를 했는데 85%가 분류 작업을 여전히 그 택배 기사님들이 하고 있더라. 네. 변화가 사실상 거의 없는 거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택배 노동자 과로로 쓰러지셨다는 기사를 요즘 정말 너무 보고 싶지 않은 기사입니다만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는데 지난 13일에도 또 한 분이 쓰러지셨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이 택배 노동자분들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나요? 지금 여러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 평균 72시간 정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르면 과로사 기준이 주 60시간이거든요. 네네. 60시간을 3개월 이상 일했다면은 그때 이제 뇌출혈이나 이런 과로, 쓰러지시거나 이러면은 거의 100% 과로에 의한 산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72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로사 기준이 60시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노동자분들은 72시간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 며칠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하루에 이 노동 시간에서 분류 작업이 포함되는 시간은 그러니까 분류 작업 시간은 몇 %가 되나요? 하루 일과 중에?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네. 작년에 과로사가 많이 발생했을 때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자기의 노동 시간에서 분류 작업이 차지하는 시간을 약 한 40%에서 45%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작업이 차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 그 네. 이후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분류 작업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40%만 잡더라도 거의 한 30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네요. 72시간 중에 분류 작업만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지난 1월에 사회적 합의에 기대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막연히 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그런 수치들인데 국장님, 여의도 포스타워에서는 어제부터 또 이 우체국본부 조합원들도 점거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네. 점거 농성까지 시작한 이유는 또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지금 같은 이유 때문인가요? 정말 사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지금 이 시기가 네네. 사회적 합의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요. 네. 그만큼은 지금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의 택배사라고 할 수 있죠.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에 처음부터 계속 같이 참여하고 있는 담당 일원입니다. 네네. 1차 사회적 합의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사인도 했고요.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차 사회적 합의 이후에 이것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다 많았습니다. 특히 민간 택배사들도 그러했는데 네. 그래도 민간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들을 어느 정도 투입하려고 했고 분류 네. 수수료도 좀 지급하려고 하는 신용 정도는 보여왔는데 네네. 국가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분류 인력을 투입한 것이 거의 전무하고 택배 노동자들이 계속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왔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네. 지난 11일에 우정사업본부가 자신들은 이미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에 분류 작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이미 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정말 이 자체로 정말 열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네네. 사회적 합의는 여러 택배사들 그리고 또 소비자단체, 저희 종사자 등등등 많은 이해가 당사자들이 사인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네. 우체국 우정사업본부가 이렇게 거부를 하면서 합의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당도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긴급하게 그런 시위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류 작업을 이제 택배사가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미 우리가 지불하고 있었어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좀 황당해서 믿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최근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저희가 이제 이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저희가 입장을 냈더니 우정사업본부에서 다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좀 가관인데요. 네. 어떤 보도자료를 냈냐면 이미 지난 시기에 노동조합에도 알렸지만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급해왔던 수수료에 분류 비용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연구 용역을 통해서 도출했고 이 내용을 노조에도 알려왔는데 왜 이러냐 이건 들어와 있던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보도자를 냈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연구 용역 결과를 네네. 이미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 설명을 받은 적도 있고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정사업본부가 자체로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에 위탁 배달원 우리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지급한 수수료에 분석을 해놨는데 네. 그 내용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류 작업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네. 배달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4대 보험료 네.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시간 외 수당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지금 대다수의 택배 노동자, 우체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수고용 노동자, 쉽게 말해서 개인 사업자 신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퇴직금이라든지 네. 시간 외 수당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걸 저희한테 보여줄 때 저희는 굉장히 당황했고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노동자였네. 이렇게 저희는 되물었고 그때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저희에게 이거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니 너무 개의치 말아라.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어서 이걸 가지고서 분류 비용을 지급해왔다는 근거를 사용한다면 저희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특수고용 노동자, 개인 사업자냐, 아니면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냐. 네. 여태까지 그만둔 우체국 택배원들도 단 한 명도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네. 앞으로 지급할 예정이냐, 아니면 우리 직고용할 예정인 거냐. 이렇게 되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게 소꿉장난도 아니고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이 우정사업본부가. 네, 그런데 지금 네네. 민간 택배사보다 더 못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상황 자체가.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정사업본부는 국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어떤 관리나 네. 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그렇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이 사회적 합의를 네네. 가장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될 곳이 다름 아닌 우정사업본부인데 사회적 합의가 완성되는 목전에 다다라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도대체 우리 정부는
어떠한 입장인 것인가를 대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민간 택배사들이 네. 우정사업본부가 자신들은 지급해왔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돼. 우리만 지급해야 돼. 분류비용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국 택배노조 강민욱 국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당 차례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양향자입니다. 네네. 네. 의원님 오랜만에 연결인데 최근에 네. 책을 내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책을 내는 건 쉽지 않은 과정인데 제목이 과학기술 패권 국가인데요. 예. 네, 언제부터 이거 쓰셨습니까? 기획한 지는 상당히 좀 됐고요. 네네. 지난 3월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집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공정과 복지를 넘어 위대한 도약의 시대로 과학기술 패권 국가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좀 특별한 게 유일한 그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 국회의원의 미래 전략 보고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 참 많이 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그리고 최고위원도 초선들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마이너스 3선이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3선에 30대 중반의 남성 대표의 비례대표 여성의 어떤 수석 최고위원. 네네. 그리고 여성이 벌써 4명 중에 3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30대, 40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야당이 변화에 대한, 정말 몸부림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그널로 보고 있고, 네. 이제 그 이면에 또 인적 혁신이라는 것이 또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 과제인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보다는 저는 이제 우리 당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 고민에 정말 깊이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연히 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테고 이 바람이라는 게 물론 오래 갈 것인지 아니면은 얼마 지나서 또 사그라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좀 경고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대선 기획단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이제 완전히 정해진 바는 아직 못 듣고 있는데, 이 국민께서 보셨을 때, 민주당도 정말 칼을 갈고 있구나. 네. 정도의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학 우리 최고위원은 제가 5년 전에 그 정권 교체 최고위원을 뽑을 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서 이렇게 선거에 임하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잠재력이 정말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준석 당대표에 뒤지지 않는 그런 청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대선 기획단을 잘 꾸려서 이 우리 당의 어떤 대선을 이끄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람이 나이가 물리적으로 젊어졌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 고민 와중에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사람과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리적인 나이를 낮추는 사람 말고 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이 정말 쇄신하고 있구나, 변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 고심의 이야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대 교체의 바람이 붑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트 푸어, 그러니까 미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백인 남성들의 분노를 급소로 잡은 거죠. 그런데 이준석 그때 후보는 20, 30대 남성들의 분노의 급소를 저는 대한민국의 급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대 청년으로 대응하기보다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겨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는 세력 교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지나 민주인권 평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훨씬 잘한다라고 이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경제 성장 쪽으로 가야 되고 성장과 혁신
더 방점을 두고 앞에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허를 찌르는 인선도 필요하고, 네. 또 저런 사람이 민주당에 있었나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을 인선해야 된다고 보고 또 대통령 후보로도 이렇게 좀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신체적 나이가 아닌 어떤 사회적 나이, 그리고 사고의 유연함을 지닌 또 그 쿨할매의 청년들이 열광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 윤여정 배우를 봤을 때도. 네. 그래서 오히려 집권 여당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른 대접을 바라지 않고 정말 어른다운 또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재집권의 기회를 줘도 되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조금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저는 들어서 의원님. 네네. 뭐 성장 얘기하셨고 복지 얘기하셨고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여야 할 거 없이 다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법안을 여쭤볼게요. 그 손실보상법, 뭐 지방세법, 대체휴일법, 그 수술실 CCTV법 등 정말 그 법안들이 줄줄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내선 또 이제 종부세 등등 부동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것만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내세우는 법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손실보장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우선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반도체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생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부동산 관련 법만큼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이제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정말 첨예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국민들의 어떤 민의를 받아서 이 부분도 9월 달에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발표 시기가 계속 좀 늦춰지는데요. 네. 당내에서 이제 종부세 기준을 좀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어느 방향으로 되는 건가요? 종부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민초 그룹에서도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자 감세를 할 거냐, 그냥 그대로 바꾸지 않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의총을 통해서라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의총을 못 열고 있는데 의총을 통해서 우리 당의 어떤 중지도 모아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제 권익위에서 있었고요. 사실 이제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렸죠. 뭐 탈당을 권유하는 12명 의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한 절반 정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고 한 절반 정도 지금 한 6명 정도인가요? 사실상 이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이제 권고기 때문에 이걸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이제 정말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의원 개개인을 보면 사정이 정말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있겠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탈당을 수용하시게 하고 향후 소명 과정에서 잘잘못이 명확히 가려지면 이제 완벽한 명예회복이나 당사자분들의 그 정치 인생에 조금의 흠집도 남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렇다고 지도부가 이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주실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요. 오늘 한 인터뷰에서 6월 23일쯤 이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고 경선 연기는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더민초 초선 의원 모임이죠. 그 상당수 또 의원들은 경선 일정을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지금 대선 그 기획단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부터 논의가 될 것이고요. 이번 주에 대선 기획단이 출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논의가 들어갈 것인데 지금 의원 전체 방에서도 이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집단 면역이라도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경선을 치러야 국민들께도
덜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더 중요한 것은 경선도 중요하지만 본선 승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본선 승리에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로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이런 집단 면역 도달 시점이라든지 경선 흥행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현실적 고민 요소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가 좀 더 세게 진행되고 있고 저는 개인의 의견을 네네. 물으신다면 네. 경선 연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이제 원칙을 어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당무위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은 이유도 전대미문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보자들이 모두가 찬성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지사인데 이재명 네. 지사는 당연히 지금 일정대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동의 없이 경선을 미룰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후보들이 개개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 내에 어떤 그 본선 승리에 포커스를 두고 중지를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부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선을 미룬다고 해서 저는 이재명 지사님에게 네. 불리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득점을 하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히려 선두주자로서 선당 후사의 어떤 큰 결단을 해주시면 아마도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도 오히려 감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국은 국민권익위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이 당초에 이제 전현희 위원장이 직무회피 조치를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입장을 바꿔서 직무회피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필요한 여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고 네네. 야당이 또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해진 순간이 됐습니다. 이제 야당은 물론 국민께도 불필요한 그 오해의 여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고요. 또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빌미로 해서 야당이 또 정치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보고 이제 그 야당에게 이제 공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오늘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국민의힘도 네네.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 민주당과 동일하게 충실한 자료 협조와 권익위 조사 절차에 대한 일체의 외압 없이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얼마나 또 성실하게 협조하는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이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도 뭐 개인 동의서를 지금 제출하지 않아서 사실상 이 조사를 못하게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후속 서류는 차차 제출하기로 권익위 쪽과 논의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요? 네, 이게 권익위가 밝힌 야당의 어떤 협조 공문만 봐도 네. 반박을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제출한 서류에는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없이 네.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한다는 공문 한 장이 전부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사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직계 좀비속뿐 아니라 어떤 본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인데, 네. 이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음주 단속은 받겠지만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겠다. 이런 것과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느 국민께서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의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똑같이 아마 그 전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이것 좀 질문 드릴게요. 공군 부사관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관련 부대, 법무실을 제외하고 그 산하에 있는 관련된 부처들을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군본부 이 법무실이 핵심 부서인데 여기를 빼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도 압수수색을 한 일주일 만에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은 전혀 이 수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국방부 검찰에서 조사하는 게 수사하는 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 국민께서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당내에서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아마 철저한 조사를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가이나 우리 여성 의원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제대로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면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문회나 특검까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 거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이 조사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